자, 그게 이번에 그 3번에 임차인의 권리 해가지고 임차권의 대항력 요래 돼 있죠. 조문에 보면은 임대차의 등기 요래 돼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2항에 등기를 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거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자, 우선은 대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대항. 대항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반격이다. 우리말로 하면 반격. 자, 상대방이 뭔가 주장을 해오면은 반박을 하겠다. 반격한다. 이거를 뭐요?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항. 그래서 항상 재판을 하면은 주장과 대항, 주장과 대항 이렇게 합니다. 그 대항은 수동적이다 우선 생각하시고, 먼저 주장하는 것을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주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배척한다. 이걸 뭐라고? 대항. 뭐 대항이나 또는 항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항변. 재판을 해보면은 쉬워요. 그 상대방이 주장이 들어오면은 판사가 항변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대항할 수 있는 반격하는 서류를 제출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그러면 세를 들어 사는 방법은, 첫째는 지난번에 배웠던 전세권으로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다.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날란가? 자, 첫째는 설정 계약, 두 번째는 전세금 지급, 세 번째는 설정 등기. 그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일 때 하고 을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자일 때 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강력한 물권이고, 임차권은 약한 채권입니다. 그 물권의 특징이 뭐냐?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임차권은 계약의 상대방 오로지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그거는 임대차가 돼버려요. 임차권이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물권법에서 배우고, 이거는 지금 계약법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임차권, 그죠? 자, 특히 어디서 이제 나타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지금 계약을 했다 칩시다. 우리. 자, 3월 1일 다음에 5월 1일 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새 주인, 갑에서 병으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측이 되죠. 내가 새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까 자기 집에 가볼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을이 저녁을 떠먹고 있어. 저녁. 그 을을 뭐라 하느냐? 이 병의 입장에서는 덧보잡이다. 덧보잡이 뭐고? 덧도 보도 못한 잡놈. 에? 자기 집에 가보니까 덧보잡이 저녁을 떠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뭐라 했을까? 첫째는 뭐 니 누구 이래 했겠지. 그럼 을은 뭐랄까? 니는 누군데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새 주인은
요 사람은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봅시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단 말이에요. 어느 게 강력하다 했습니까? 소유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세입자를 보고 나가라 했을 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반격하는 것을 대항한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 세주인이 뭐라 했을 때 나가라 했을 때 못 나가겠다 네 같으면 나가겠나 하면서 반격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차이를 봅시다.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다.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권으로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 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100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난단 말입니까? 안 쫓겨난단 말입니까? 안 쫓겨나. 그래서 이 전세권은 강력한 물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당연히 대항력을 가진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물권은. 그리고 이 사람을 또 뭐라 부르느냐. 자,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전세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한 사람을 당사자라 합니다. 뭐라고?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 사람은 여기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자다 이렇게 불러요. 제3자. 그러면 대항력이 뭐냐? 좀 전에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대항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남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게 100명이 바뀌더라도 계속 뭐요? 대항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제3자가 주장을 했을 때 반격해서 살 수 있는 힘. 이걸 뭐라고? 대항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나가라 했을 때 을이 전세권자 같으면 대항해서 안 나갈 수 있고 임차인 같으면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세권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죠? 자유롭게 제3자 정. 이 사람 또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에게 자유롭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말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을이 마음대로 전세권을 정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자, 근데 만약에 을이 임차권이다. 그러면 임차권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이 제한됩니다. 즉, 처분을 하려면 원래 임대인의 뭐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고 또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이면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한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임차권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3자에게 처분도 안 됩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집주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당연히 지금 대항력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것이고, 자, 지금 임차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그 주인이 새롭게 바뀌어서 나가라 하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어른 아웃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필 추운 겨울날 아웃되면은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세권자 같으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호를 하려면은 임차권에도 대항력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대항력을 부여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면은 전세권처럼 물권처럼 바뀝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모든 채권은 뭐 하면? 등기하면은 물권처럼 된다. 등기. 그럼 이게 만약에 토지 임차권이잖아요. 그죠? 토지라고 칩시다.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해도 되고, 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예. 하나는 뭐요? 임차권 자체를 등기. 하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토지를 빌려 가지고 지상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등기해도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럼 하나 물어볼까? 자, 임차인이 등기하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공부할 때 생각보다는 1차만 하는 것보다 2차까지 같이 하는 게 1차도 더 빠릅니다. 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2차 가면 보면 등기법이라고 있거든요. 등기의 대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시오 그러면 절대 안 해줘요. 누구하고? 임대인하고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해줍니다. 같이 가요. 그럼 임대인이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협조를 하면은 임차인이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로서 대항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특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특별법이 주임법하고 상임법이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쫓겨나면 얼어 죽어요.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상인이거든요. 쫓겨나면 장사를 못해 굶어 죽어. 그래서 특별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등기한 것처럼 해주겠다. 이래서 특별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하고 상임법에는 등기 대신에 대항요건만 구비해도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거를 대항요건 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뭐냐? 첫째, 점유를 하고, 점유는 입주했다 이 말이죠. 뭐 하면 됩니까?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자,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가 같으면 역시 입점을 하고 점유를 하고, 상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자, 그러면 등기하고 전혀 다르죠. 자, 등기는 집주인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됩니까? 임차인 혼자서 해야 됩니까? 혼자 해야 되지. 혼자서 쉽게 함으로써 등기한 것처럼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등기하거나 주민등록하거나. 쉽게 이야기해서. 상가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등기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근데 등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뭐 한다고?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했다 칩시다. 그럼 하면은 임차권에도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면 을이 이제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자, 그 뜻 자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도 반격할 수 있다. 이거를 대항이라 합니다. 그러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자, 새로운 주인 병을 요 사람을 임대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옛날 갑을 임대인으로 삼는다. 새로운 주인을 삼는다. 새로운 주인.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갑은 이제 임대인이 아니에요. 자, 임대인 지위를 병이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를 합니다. 만약 우리 보증금을 3천을 줬다 칩시다. 3천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을에게 나중에 보증금 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문이 수없이 나올 수 있겠죠.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죠? 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그럼 임차인은 갑하고 병 중에서 나중에 종료가 돼서 이사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아간다? 대항력이 없을 때 갑에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그게 지문으로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면 병에게 반환 청구, 없다면 갑에게 반환 청구. 그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면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 갑은 면한다. 대항력이 없다면 갑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 병은 부담하지 않는다.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대항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에 들어가면은 대항력 문제가 조금 더 수준이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자, 주택에 들어가면은 여기하고 달리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저 주택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저 집에 붙어 있을 때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런 경우에 다시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논의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보다. 여기는 경매가 아니고 그냥 갑에서 병으로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로 바뀌었다고? 매매로. 그래, 매매로 바뀌었을 때는 어쨌든 임차인은 그죠? 등기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됐죠? 그럼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이 임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갑은 임대인 지위를 상실하고 병이 임대인이고 이제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고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 이랍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됐죠? 간단하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임차권의 처분을 한번 볼까요? 임차권의 처분. 지금 공법은 금요일날, 목요일 하죠, 목요일날. 12월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일요일로 가면은 공법은 금요일로 다시 바뀌고. 공법하고 민법을 들어보니까 좀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죠?
뭐가 다릅니까? 들어보니까 생긴 게 다릅니까? 어? 이 내용이 느낌이 와야 돼. 크게 봤을 때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 개인끼리 뭐 하는 거를 적용하는 법이야. 공법은 뭐야? 개인끼리가 아니고 개인하고 국가, 개인하고 이제 쉽게 개인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정해놓은 법이 공법이라고. 전부 다 건축 허가 신청 허가 내주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느낌이 전혀 달라야 된다고. 자, 임차권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처분. 이 처분을 대표적으로 다른 말로 양도라고도 합니다. 양도.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갑이 주인으로서 임대인입니다.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 지급했다. 뭐 월세가 월 3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 자,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 전세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임차인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즉 임차권을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전세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임차권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전대차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차. 양도라는 것은 임차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고, 전대란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 임차인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임차인, 니도 새끼 임차인. 이거를 뭐요?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그러면 양도가 됐을 때는 이 을을 양도인이라 합니다. 을다시를 뭐라 할까요? 양수인이라 하지요. 자,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양도를 해버리면 양도인은 이제 임차인이 아니에요. 양수인이 이제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갑에게 3천만 원 청구하는 사람은 을이다, 을다시다? 을다시. 이 사람만 이제 임차인이야. 그래, 보통 이제 양도인은 결국에는 임차권을 처분한다는 말은 3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있는 권리를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4천에 처분했다. 그 프리미엄이 얼마 남겼다고? 1,000만 원 남기고 팔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을은 1,000만 원 이익을 누리고 을 다시는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은 갑에게 3천만 원 돌려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대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전대차가 되면은 을을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전대인. 그럼 을다시를 뭐라 할까요? 전차인이라 하지. 전차인.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을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갑에 대해서는 임차인, 을다시에 대해서는 전대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대인이 가지는 권리는 임차권 아닙니까? 임차권. 맞죠?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을은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갑에 대해서는 임차인, 을다시에 대해서는 전대인. 그래서 을의 권리는 갑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다시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새끼 임차권을 가져. 이거를 우리는 전차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은 임차인이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고, 전대가 되면은 을도 임차인이고 을다시도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두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엄마 임차인,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요거는
애기 임차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두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엄마가 가지는 권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 읽어보세요. 작권. 우리가 이제 민법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 기억납니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물, 종물, 주권, 종권. 주인이 죽으면 종도 무조건 죽는다. 그런데 이거를 모자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을 잘 보면은 주종관계와 모자관계가 법률관계를 지배합니다. 무슨 관계? 주종관계, 모자관계. 그럼 이거는 뭐냐? 엄마가 살아야 애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작권, 모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권리가 크단 말입니까? 모권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 안에서 놀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죠? 자, 임대차의 기간이 3년이야. 3년. 대표적으로. 그럼 3년이단 말이에요. 갑하고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3년이야. 이렇게 3년. 그럼 을하고 을 다시의 전대차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그래서 요 안에 놀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대차의 기간은 요 안에서 놀아야 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임대차의 기간은 3년인데 전대차의 기간은 2년이야. 그럼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2년이라도 요렇게 2년이 돼버렸어. 전대차의 기간이 요렇게.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임대차의 기간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고 요렇게. 그래서 이 초과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작권과 모권의 범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 나오는 논리가 만약에 임차권이 만약에 소멸해 버렸어. 그러면 전차권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바로 소멸한다. 이거를 모자관계라고 합니다. 모자관계. 자, 그래서 임차권의 처분 방식은 몇 가지라고? 2개. 하나는 뭐? 읽어봐야지. 그냥 양도하면 안 되지. 뭐를 양도한다고? 임차권의 양도. 하나는 전대차.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떻게 나오냐? 자,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동의를 안 받고 전대차를 했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합니다, 나중에. 그 지금은 개념만 좀 잡아라고. 자, 임차권의 처분의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임차권의 양도, 하나는 전대차. 양도는 임차인이 교체된다, 바뀐다. 그런 뜻이고. 따라서 양도인은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고 양수인만 임차인이다. 이런 뜻이고.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끼 임대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임차인이고 이 사람도 새끼 임차인이고, 새끼 임차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전차인이라 합니다. 전차인. 그래서 임차인은, 전대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전차인은 전차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엄마 권리, 요거는 아 권리. 아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권리 안에서 다시 세를 내주라. 그런 뜻입니다. 전대는 좀 들어봤잖아요. 사회에서도. 그거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이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기가 이사를 나오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3년으로 계약했는데 2년 차가 됐을 때 내가 그 집을 떠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 이게 아니고 말을 해라, 말을. 응?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옳지, 옳지.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관행상으로 어때요? 주인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다시 들이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법에 전부 다 걸려요. 재판 가면 다 친다고. 그 관행하고 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임대인이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임대차 기간 중에도 내 돈을 들여가지고 세입자를 다시 들이고 나는 나가고 이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들어온 사람한테 돈 받아 챙기고 나가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재판되면은 이긴다고 진다고? 진다고 나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근데 주로 안 받고 그냥 막 중간에 나가버리고 이래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임차권의 처분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종료시키는 방법. 임대차. 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계약을 해제하는 거하고 해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죠. 기억이 날까요?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 매매는 해제, 임대차는 해지.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는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안 하고 뭘 한다고? 해지를 한다고. 그래서 종료 방법은 해지입니다. 해지.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자, 하나는 즉시 해지라는 것이 있고, 해지 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즉시 해지, 해지 통고. 자, 우선은 말 그대로 즉시 해지를 하면은 즉시 임대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해서 즉시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하면은 바로 끝나버린다고. 자, 해지 통고는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곡을 좀 해야 그 다음에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해지 통고하면 통곡 기간이 얼마 될까? 동산은 빼버리고 부동산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언제? 6개월 후. 그런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1개월 후에 종료가 됩니다. 달라요. 그리고 즉시 해지하면은 기간에 경과해야 된다. 바로 끝난다. 바로 끝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즉시 해지하느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 위반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 그래서 이게 즉시 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법정 해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법정 해지. 자, 다시 또 해보자. 끊임없이 해보자. 해제 개념은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억날까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되어 있다고? 법정 해제, 법정 해지.
자, 법에 정해진 사유로 해제하거나 해지한다. 이게 법정 해제, 법정 해지. 그 사유가 뭐라 했더라? 기억납니까?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2번 이상 차임 연체로 집주인이 끝내는 수단을 뭐란다? 적시 해지, 법정 해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계약 위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지 통고는 계약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럼 뭐냐? 우선은 2가지만 기억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뭐 했을 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대표적으로. 그 여기는 임차인에게 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끝내는 수단을 법정 해지, 적시 해지 이렇게 부르고, 잘못과 상관없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파산이 되어버렸다. 그런 경우는 해지 통고로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대차의 종료 방법 몇 가지라고? 2가지. 하나는 계약 위반으로 끝낸다. 그걸 적시 해지, 법정 해지. 계약 위반과 상관없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그때는 해지 통고로서 끝낸다. 해지 통고는 통고 기간이 경과해야 종료가 된다. 그 통고 기간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1개월 후에. 이렇게. 이 주택 임대차가 하면 또 다른데, 그 미리 이야기하기가 싫어. 왜? 지금 열심히 요래 해놨다가 나중에 주택이나 상가 가면 또 약간 달라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찡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만 딱 하기 때문에 그나마 들을만 한데 나중에 가면 또 다르거든. 그죠? 주택임대차 할 때는 그렇고 여기 할 때는 그렇고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 섞여가지고 뭔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일반 임대차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를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세권 종료 방법으로 가면 용어가 달라져요. 전세권에서는 뭘 하느냐, 요거 대신에 잘 들으시오. 전세권 소멸 청구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임대차에서 적시 해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전세권에서는 소멸 청구제도입니다. 자, 해지 통고 역할을 하는 것을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라고 합니다. 용어를 달리 쓴다고. 그래서 머리가 자꾸 아파진다니까. 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계약을 위반했다. 주인은 뭐 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 소멸 청구하면은 바로 소멸한다고. 근데 전세에서 소멸 통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파산했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할 수 있다고? 소멸 통고. 소멸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소멸합니다. 이게 자꾸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계속 헷갈린다고, 이렇게 계속. 자,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적시 해지, 전세권에서는 소멸 청구,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읽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 그래 딱 기억을 해놨다가 저 같으면은 적시 해지 옆에다가 전세권에서는 소멸 청구라 함. 내 같으면 그래 쓰겠단 말이야. 해지 통고 옆에다가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라 함. 이래 쓰겠다. 이런 이야기. 내 같으면 내 같으면 여러분 내가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 이 공부하는 요령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들어서 정리가 딱 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임대차의 종료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적시 해지, 법정 해지, 하나는 해지 통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약을 임차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한다?
즉시 해지, 바로 끝낼 수 있다. 임차인이 잘못 없어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파산되면은 주인이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소멸. 특별한 경우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1개월 후에 소멸.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되고. 자, 오늘 한 거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요겁니다. 요거. 대항력 문제. 다른 거는 가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항력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자,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241페이지 보세요. 자,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뒤로 넘겨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244페이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자, 245페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는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X 해놓고 공부하지 말자. 투자 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투자 효과.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 저는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100점. 그래 하지 마시고 하지 말 할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47페이지 실명법이 있네요. 그게 투자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실명법. 조문이 10몇 개인데 2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다. 실명법. 자, 실명법은 조문이 10몇 개인데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집합건물법은 조문이 60몇 개인데 1문제 나와요. 그래서 투자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 다음 주에는 뭐를 주로 하느냐. 자, 임대차는 지금 훈련이 조금 됐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가담법이에요. 가담법.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잘 안 들으면 세월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실명법하고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하고는 대항력 문제를 조금 보충하고, 그다음에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렵습니다. 가담법. 실명법은 투자 효과가 좋고, 주택이나 상가는 이미 임대차 원리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문제를 경매하고 관련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유종의미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내년 1월 달부터 2달 단위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1월 초에 시작, 3월 초에 시작, 5월 초에 시작. 시작할 때는 바글바글, 끝날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예. 내 이야기 하지만 인내심이 없어. 그 올해도 합격자 보면은 끝에 남은 사람은 거의 90몇 프로 다 붙었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 그 미리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여간에 좀 힘드셔도 결석하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게 된다면 뭐라도 바라고 동영상이라도 꼭 보시라고. 그걸 4월달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수업 듣고 동영상을 한번 듣고, 수업 듣고 동영상 보고, 수업 듣고 동영상 보고,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트여. 귀가 트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듣고 또 동영상으로 반복하고. 그럼 선생님 학원에 안 오고 동영상만 계속 반복, 그거는 시험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그 믿으면 안 돼. 동영상은 복습용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드셔도 꼬박꼬박 학원에 자꾸 나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공부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